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오후 12시 반이고요. 서울 시간은 2월 16일 일요일 새벽 2시 반쯤 되겠네요. 이번 영상은 제가 사실 이 영상을 한 서너 번 올렸었고 한 건데 이제 데이터가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올리는 겁니다. 그 일본의 그 상사들 그리고 일본의 상사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한국의 상사, 이 주가 성과를 비교하는 건데, 그 일본의 5대 상사 그러면은 미쓰비시 상사, 그 상사를 소고쇼사라 그러죠. 그 상사, 그리고 미쓰이 물산, 그 이토추, 그 스미토모, 마루베니, 여기 5대 상사고, 한국의 대표적인 상사는 삼성물산, 현대 종합상사, 그리고 전에는 주대우, 주식회사 대우였는데 대우가 망하고 이름을 뭐 대우 인터내셔널로 바꿨다가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그리고 옛날에 LG도 뭐 상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LG가 뭐 LS, GS 이렇게 쪼개졌으니까 GS 글로벌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한국에 그런 상사들이 있고, 규모는 일본 상사보다 작지만 7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 정권 말기죠. 76년도, 7년도 그때 그 일본의 상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7대 종합상사를 키워서 만들고 키워서 달러를 좀 많이 확보하자, 수출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자 해서 만든 게 이제 한국의 7대 종합상사고, 그때 현대상사, 뭐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우 등등 해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컸죠. 주가 분석은 좀 이따 하고, 요거는 제가 작년 6월에 올린 영상이고 썸네일은 거의 비슷한데, 이번 썸네일의 오른쪽에 이제 주가 성과, 일본에 있는 이도주, 미쯔비시, 미쓰이, 마루베니, 스미토모, 그리고 니케이 지수, 이 주가 성과를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주가 성과를 한번 올려본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구독자가 1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 이거 2023년도 4월에 제가 영상 처음에 올린 것 중 하나가 워런 버핏은 왜 일본 상수에 투자하나, 이런 영상 올렸었는데, 요건 한 2년 전 영상 썸네일이에요. 그때 뭐 구독자 뭐 한 10명도 안 됐었고, 지금도 뭐 1300명밖에 안 되지만, 지금도 2년 전에 올린 영상 이거는 한 100명도 안 봤을 거예요. 일단 그때 처음에 올린 영상 그 썸네일이고, 왜 워런 버핏이 일본 5대 상사 미쓰비시, 미쓰이, 마루베니, 스미토모, 이토주의 5% 이상 각각 보유한 대주주죠. 왜 투자를 해왔나? 한 번 딱 투자하고 끝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계속 그렇게 지분을 사왔죠. 워런 버핏이. 자, 요거는 2013년 1월부터 2024년 6월 11일 이 영상 전에 일본 상사, 한국 상사 비교한 영상을 2024년 6월 10며칠 날 올렸으니까 2013년도부터 2024년 6월 11일까지의 니케이와 코스포 지수를 비교를 한 건데, 2013년 1월부터 시작한 이유는 아베가 2012년 말에 아베 그 자민당이 다수를 확보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잃고 이제 아베 민자당이 정권, 그러니까 다수당 의석을 확보를 했죠. 일본 의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아베가 이제 2013년 초에 총리로 취임을 하고, 그래서 일본의 그 아베가 아베노믹스라는 걸 실시를 하죠. 아베노믹스 실시하고 나서 2024년도 6월 10일까지 주가를 비교해 본 건데, 니케이가 3.7배 올랐다, 파란색.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실시된 2013년도 초부터 2024년 6월까지는 코스피는 1.35배 올랐다. 여기 밑에 오렌지색. 참고로 여기 회색 막대 가늘은 거는 2020년 3월 4월에 있었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리세션이에요. 제가 작년에 6월 12일 뭐 그때쯤 올렸으니까 현재까지 약 8개월 지난 현재 니케이하고 코스피 지수가 어떤가 비교해 보니까, 니케이도 거의 제자리인데 0.7%, 여기 파란색. 그리고 2024년도 8월 갑자기 일본 증시가 폭락을 했죠. 하루에 막 1, 20%씩 폭락했는데, 그때 일본 엔화가 갑자기 세지면서 금리를 올린다.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가 갑자기 세지면서 니케이가 완전 폭락을 했죠. 엄청나게 폭락했고, 그때 일본에 폭락한 니케이 지수든 개별 일본 주식들을 산 사람들은 불과 한두 달 만에
30%, 30%씩 먹을 수 있었죠. 좌우지간 작년 6월 10일부터 엊그제까지 코스피는 약 마이너스 5%다. 요거는 현대 상사하고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 주가를 2000년 1월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비교한 건데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지만 한국의 현대그룹은 일본의 미쓰비시 그룹을 좋게 표현하면 벤치마킹하고 나쁘게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베껴가지고 컸습니다. 삼성그룹은 일본의 어느 재벌을 벤치마킹을 했냐? 미쓰이그룹. 그러니까 1945년도에 일본이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한테 지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별이 5개니까 원수죠. 별 4개만 대장인데 그 메가더 장군이 원수가 일본의 총독이 되죠. 총독이 돼서 5년 동안 총독 생활을 하면서 일본에 있는 법을 다 뜯어고치고 일본에 있는 이런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이런 지금의 현대 삼성 그룹 같은 그런 재벌들을 다 해체를 했죠. 그래서 이후에 일본의 그런 미쓰비시 회사들은 이름만 미쓰비시지 한국같이 삼성, 현대 이런 것처럼 어떤 유대 관계는 전혀 없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회사고 일본의 재벌은 없어졌죠. 메가더 원수가 다 쪼개버렸으니까 법을 다 뜯어고치면서 좌우지간 그래도 현대 자동차는 미쓰비시 자동차 기술을 많이 받았고 자금 지원도 필요하면 일본 회사한테 많이 받았고 한국의 은행들도 일본의 은행들한테 자금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컸고 한국의 수출도 한국의 은행들이 수출 보증을 서주면은 해외 바이어들이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90년대까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믿겠지. 근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은행들이 LC 같은 거 발행한 거는 해외 바이어들이 그거를 그대 고지고대로 믿질 못해서 일본 은행한테 부보를 받아왔어요. 부보. 일본 은행이 그러니까 보증을 해줬다고. 그렇게 해서 한국의 수출 기업이 한국은행의 그런 일종의 파이낸싱, 한국의 은행들은 일본 은행의 일본 은행의 개런티를 통해서 보증을 통해서 한국이 커왔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진 않겠지만 2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은행의 부보가 필요했어요. 한국의 은행들이. 좌우지간 한국은 그렇게 해서 컸습니다. 현대는 옛날에 현대자동차 갤로퍼 현대전공이 만든 그땐 전공이 자동차가 아니고 따로였는데 지금은 전공이 모비스가 됐고 모비스가 현대자동차하고 밀접한 회사죠. 그 현대전공 모비스의 모태인 현대전공에서 갤로퍼를 만드는 갤로퍼는 미쓰비시 자동차죠. 지금 미쓰비시 자동차도 죽었지만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미쓰비시 자동차 잘 나갔고 현대자동차 현대전공한테 자기네 기술도 제공해주고 하면서 현대가 덕을 많이 봤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쓰비시 모델 가지고 만든 게 그랜저예요. 그리고 현대전공 지금 모비스는 미쓰비시의 파제로라는 모델을 가지고 한국서 파는 게 갤로퍼고 다 한 35년 전 얘기인데 그 파제로는 80년대 90년대에 파리 다카르 랠리라고 그 프랑스 다카르에서 세네갈 다카르 여기서 프랑스 파리 아프리카 대륙 중간쯤에서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시작을 하지 파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카르까지 가는 사하라 사막을 지나 다카르까지 가는 그런 죽음의 자동차 경주 거기 우승을 여러 번 하는 회사가 파제로인데 그 모델이 파제로 그게 미쓰비시 파제로고 그 파제로를 프로토타입으로 해가지고 갤로퍼를 만들어서 팔았죠. 현대전공이 지금 모비스가 그리고 현대 금강기획이라는 현대 계열사 광고회사도 소니의 광고회사가 광고 관련된 또 그런 부서가 있고 소니한테 많이 배웠고 소니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이라는 데서 많이 배웠고 금강기획이 또 일본의 덴츠 이런 회사 일본의 세계적인 회사 광고회사 덴츠라고 있는데 덴츠한테 엄청나게 일을 배웠고 그렇습니다. 삼성의 제일기획도 일본의 피닉스한테 많이 배웠고 그리고 현대는 그러다 일본의 미쓰비시 종합상사를
뭐 벤치마킹해서 현대 상사를 만들었고, 삼성물산, 삼성그룹은 미쓰이를 많이 벤치마킹했어요. 그래서 그룹 문화 자체도 미쓰이, 미쓰비시가 라이벌인데 일본에서 특히 이런 상사 이 섹터에서는 미쓰비시 상사하고 미쓰이물산이 라이벌이고 넘버 원, 투. 한국도 넘버 원, 투가 현대상사 삼성물산인데 지금 삼성 CNT더라고 이름이 삼성 컨스트럭션 앤 트레이딩 물산이라는 이름도 미쓰이물산에서 따와서 삼성물산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대우는 어느 회사를 벤치마킹 했냐? 일본의 상사 중에서 미쓰이나 미쓰비시한테 좀 무시당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컸지만 처음에 무시당한 회사가 이토쭈 상사는 처음에 직물, 옷감 이런 거 판매하고 그런 방적기 이런 거 수입 수출하고 하던 회사고 시작이 옷 만들던 회사가 이토쭈예요. 대우그룹은 뭐 지금 나이가 40대 50대 이상 되는 사람은 기억하겠지만 대우의 계열사들은 로얄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대우 로얄 뭐 옛날에 대우 로얄 레코드 대우 자동차가 만든 고급 브랜드는 좀 하이엔드 브랜드는 로얄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뭐 브로엄 뭐 로얄 프린스 로얄 레코드 이런 거 많이 썼고 그리고 대우가 옛날에 피아노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대우 로얄 피아노예요. 대우가 합창단도 있었어. 그것도 로얄 합창단이야. 대우는 로얄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김우중 회장이 대우를 처음에 만든 게 그 와이셔츠 만들고 미국에 와이셔츠 수출하면서 시작한 게 대우 그룹인데 그때 로얄 와이셔츠라고 처음에 미국에 수출한 그 브랜드가 로얄 와이셔츠예요. 그러니까 사실 와이셔츠 옷감 이런 거 만들어봤자 얼마 남겠어. 부가가치가 없는 저부가가치죠. 요즘 옷을 누가 한국서 만들어? 미국에 있는 옷들 보면 다 뭐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에 뭐 에콰도르 이런 데서 다 만들지.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한국 못 살 때니까 그때는 뭐 그런 저부가가치 산업을 한국이 큰 거죠. 가발 만들고 미국에 가발 수출하고 하면서 큰 거고 한국이. 그러니까 대우는 로얄이라는 걸 많이 쓰죠. 그리고 그래서 대우는 벤치마크를 이토쭈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토쭈가 뭐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마루베니처럼 뭐 해외 자원 투자도 크게 하고 해외 뭐 가스전, 유전 개발 뭐 크게 하는데 농장 사업도 하고 근데 이제 시작은 그런 옷, 직물 이런 거 판매하면서 큰 회사고 이토쭈가 대우가 이토쭈를 벤치마크를 했고 그러니까 대우는 한국에서도 항상 삼성, 현대한테 치이는 그런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토쭈도 일본에서 미쓰비시나 미쓰이한테 항상 밀리는 그런 회사였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경제 발전 사항은 사실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이만큼 컸다. 좌우지간. 그러니까 삼성물산도 그래서 이 미쓰이물산 이름을 따와서 삼성물산이라고 지은 거죠. 삼성 상사라고 안 하고. 좌우지간. 현대상사는 2000년 1월에 가격이 1이었다면은 25년 지난 현재 1이 0.33 됐으니까 25년 전에 100원 주고 산 현대상사 주식은 현재 100원이 아니라 33원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7%죠. 25년 동안의 주가가 마이너스 67%. 미쓰비시 상사는 1이었던 주가가 25년 지난 현재 17.89. 그러니까 미쓰비시 상사 한국의 이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상사 뭐 대우도 그렇고 이토쭈 뭐 미쓰비시 뭐 좀 작은 회사들은 뭐 더 작은 마루베니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컸겠죠. 옛날에 뭐 그 한화 계열사 중에 골든벨이라는 회사도 있어서 그것도 나름대로 상사인데 골든벨 이런 회사도 있었고 SK 뭐 지금 SK 옛날에 성경이죠. 성경도 상사가 있었고 근데 뭐 사실 성경이나 LG 쪽 옛날에 럭키 상사지 럭키 금성 상사 반도 패션이라고 있었는데 옛날에 반도 패션 삼성 그 옷 제일 모직처럼 반도 펜션이 그 LG 지금의 그 옛날에 럭키 금성 상사 계열이었죠. 반도 패션. 여하튼 간에 다 뭐 부가가치가 얼마 안 남는 그런 회사들이고. 자, 그러면은 현대 상사하고 미쓰비시 상사 2013년 1월에 아베가 취임해서 그 후에 현재까지 현대 상사는 1.67이 됐다.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주가가 67% 올랐다. 그 미쓰비시 상사는 주가가 1이 6.7이 됐으니까 수익률은 570%, 현대 상사는 67%다. 12년 동안에.
많이 좀 밀리죠. 그래서 왜 전자, 현대자동차는 일본한테 기술을 빌려오든지 뭐 무상으로 받든지 로열티를 제공하고 사왔든지 뭐 했든지 또 자금 지원도 받고 기술 지원도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지금은 자기들을 도와주던 일본에 있는 그런 빅브라더들을 다 제끼고 세계적인 회사로 컸는데 왜 이 일본의 상사들을 벤치마킹한 한국의 이 상사 섹터는 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그렇게 크지 못했을까? 그게 사실은 이제 이 궁금한 점이었고. 자, 그러면은 삼성물산하고 미쓰이물산 비교해 봅시다. 2014년도 12월 19일부터 했는데, 왜냐면은 삼성물산 주가가, 저는 야후파이낸스 데이터 다운받았는데, 삼성물산 주가가 2014년 12월 19일부터만 존재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약 10년 한 3개월 동안에 미쓰이 상사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엔화가 세지면서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2014년 12월 대비 5.3배 올랐다. 떨어지지 않았으면 8배 된 거지. 2024년도 여름에는 8배 올랐던 거죠. 좌우지간 지금은 5.3배 올랐고, 삼성 C&T, 삼성 컨스트럭션 앤 트레이딩, 삼성 건설하고 삼성 무역 부분, 일단 삼성물산이죠. 얘는 10년 동안에 16% 올랐다, 주가가.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주가가 16% 올랐으면 1.16배니까 16%가 수익률은 제절인 거죠. 은행에 넣어서도 16%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 삼성물산도 현대상사와 마찬가지로 별로 그렇게 10년 지나도 잘해야 제자리 한 50% 60%. 하지만 현대상사같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비교해봤으면 수익률이 25년 동안 마이너스 67%다. 그러니까 주대우,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이또쭈를 벤치마킹해서 큰 회사야. 2013년 1월에 아베가 취임하고 나서 이또쭈는 주가가 물론 최근에 엔화가 세지고 그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하면서부터 많이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2013년 초 아베 집권 당시부터 약 12년 동안 10.39배 올랐다, 주가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939%.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2년 동안 주가가 39%, 1원이 1.39원 됐으니까 39%.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주가가 39% 오르면 최소한 12년 동안 짜장면 값도 39% 이상은 오르지 않았나요? 최소한. 새우깡 가격도 39% 이상 올랐을 거고. 자, 그러면 다시 삼성물산이 2014년 12월 9일부터 19일부터만 주가가 존재하니까 요거 비교를 해봤는데 이건 한국 회사들만 본 거예요. 지금까지 11년 동안, 지금 10년 3개월 동안에 포스코는 여기 파란색, 얘가 제일 낮네. 2023년도 여름에 확 올렸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여하튼 간에 현재 10년 전에 비해서 85% 수익이고, 코스피는 34%예요. 10년 전에 비해서. 현대상사는 17%, 삼성물산은 빨간색에는 뭐 16%, 그 GS글로벌, 얘가 옛날에 그 럭키금성 상사죠. 얘가 10년 동안에 주가가 0.43배 됐으니까 수익률은 마이너스 57%다. 한국의 이 상사들은 10년 동안, 일본의 상사들은 10년 동안에 6배, 7배, 10배 오를 때 한국의 상사들은 뭐 잘해야 뭐 85% 수익이 났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85% 수익이 났고, 코스피가 34% 오르는 동안 현대, 삼성, GS는 뭐 코스피보다도 못 올랐다. 그럼 같은 기간 201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포스코 뺐어. 포스코는 혼자서 이렇게 튀었으니까 포스코만 빼고 그냥 코스피, 현대상사, 삼성물산, GS글로벌 비교를 해본 거고. 그러니까 뭐 그냥 고만고만하죠. 10년 동안에 코스피가 34% 오르는데 현대상사 17%, GS는 마이너스 57%다. 그럼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어떠냐? 2014년 12월 19일부터 삼성물산 주가가 존재해서 일본 상사 성과도 2014년 12월 19일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또추가 뭐 일본 상사 다 작년 이후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10년 전에 비해서 7.3배 올랐고, 미쓰이가 5.3배, 마루베니가 5배, 미쓰비시가 4.96배, 5배.
니케이가 2.2배 올랐다. 그러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보다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은 다 올랐죠. 일본 상사들이. 그랬었다. 그럼 2000년부터 잘라서 봅시다. 2000년. 2000년부터 아까 현대 상사는 2000년 1월부터 엊그제까지 25년 동안에 뭐 얼마였죠?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이또쭈 25배 올랐습니다. 미쓰비시 18배 올랐다. 최근에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18배 올랐다. 미쓰이 상사 15배 올랐다. 미쓰이 물산, 마루베니 상사 11배. 스미토모 6.8배. 니케이는 2.1배.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니케이는 2.1배 올랐는데 그래도 이또쭈 미쓰비시 이런 애들은 뭐 많게는 25배, 적게는 7배 올랐다. 자, 이번 영상은 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30년, 40년 전에 일본 회사들로부터 기술도 전수받기도 하고 뭐 도움도 많이 이런저런 도움도 받고 회사 문화 중요한 건 CI죠. 코퍼레 아이덴티티. 회사 문화, 회사 컬처도 어떻게 모양 회사 컬처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도움도 많이 받았고 해서 지금은 뭐 삼성전자가 일본에 있는 전자회사 다 죽여버렸죠. 현대차도 도요타 빼고는 사실상 뭐 다 현대하고 경쟁이 힘들 정도죠. 뭐 닛산은 언제 망할지 모르고 혼다도 규모가 너무 작고 그래서 사실 뭐 도요타 정도 아니면은 일본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현대가 뭐 충분히 압도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도요타 빼고는. 근데 왜 이런 상사들은 일본 상사들에 비해서 무슨 대단한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자동차도 아니고 이런 소프트웨어 다 인적 자원 아닙니까? 다 소프트웨어들 아니에요. 이게 회사들 이런 상사들이 가진 거는 머리밖에 없는 회사 아니에요. 그 회사 가진 자산이라는 게 고정자산이라는 것도 거의 없고 4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그 정도가 고정자산이지 4억도 안 가진 이런 상사들은 고정자산이 없는 회사죠. 오직 사람밖에 없는 회사죠. 인적자원밖에. 근데 지적재산권밖에 없는 회사인데 왜 이런 거는 일본을 못 들어갔을까? 오히려 더 베끼기 쉬웠고 막말로 말해서 그리고 그거 압니까? 현대는 미쓰비시랑 친했고 삼성은 미쓰이랑 친했는데 현대 상사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전까지 우리 교환학생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 다니는 애가 미국의 무슨 뭐 뉴욕 무슨 어디 학교에 한 6개월에서 1년 교환학생으로 오잖아요. 뭐 미국의 애가 한국 연대 가서 교환학생 1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미쓰비시하고는 현대 상사가 교환 사원 제도가 있어서 한국에서 일본의 미쓰비시 본사로 그 파견 근무 우리 교환 사원 교환 학생처럼 파견 근무를 가기도 했고 또 이 일본은 미쓰비시에서 현대 상사 서울의 현대 상사로 또 일본 사람이 와서 그런 교환 근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정도로 친밀하게 그리고 무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어떤 원천 기술 확보가 힘들어가지고 기술을 지원받거나 할 건덕지도 없는 아주 소프트웨어만 있는 회사들이죠. 하드웨어는 거의 없고. 근데 왜 일본 상사한테 밀려 있고 왜 삼성전자나 자동차처럼 극복을 못했을까? 그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국 사람 DNA가 아직은 이런 제조업 같은 거는 일본을 따라잡고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DNA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그런 서비스업 이런 쪽으로는 아직은 일본도 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참 뒤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갈라파고스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일본이 갈라파고스가 됐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런 서비스업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지적 자산이 주 자산인 그런 산업 섹터에서는 일본을 따라가질 못했구나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뭐 빠른 시일 내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소프트 파워인데 소프트 파워가 아직 하드 파워는 일본을 앞질렀지만 그렇죠? 현대중공업이 일본의 그런 일본 현대중공업의 40년 전에 기술을 많이 줬던 일본의 중공업 회사들 다 죽여버렸죠. 세계 최대 그런 중공업 회사 중에 하나고 현대중공업이
하지만 그것도 제조업이고 이런 소프트한 그런 쪽에서는 한국은 아직도 일본한테는 힘든 거 아닌가, DNA 자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또 뭐 인사이트가 됐고, 역사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좀 샜는데 또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재미가 좀 있었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